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보시면은 그 313페이지 양도 또는 취득시가 있죠? 네,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양도 소득세에서 방금 뭐라고 하냐면 1세대 1주택자가 몇 년 보유예요? 2년 이상 가지고 있자. 이게 기본적인 조건이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벗어날 때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외적인 조건도 있다. 그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예외적인 조건이 참 변화무쌍하다. 이제 요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1세대가 하나의 집을 2년 이상 보유해 보유. 그렇죠? 보유를 하자. 이렇게 해서 보유. 그러면 이제 보유는 취득한 날로부터 출발해서 양도한 날까지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요 기간을 채워야지만이 2년 보유를 받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두 날짜를 알으면은 지금 말한 대로 비과세를 따질 때 써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유 기간을 알면은 세율을 적용할 때 써먹어요. 세율. 그러면 느낌상 보유 기간이 길어야지 세금률이 떨어질까요? 짧아야 떨어질까? 길어야겠죠. 왜냐면 보유는 짧으면 이건 투기야. 길면 뭐가 될까?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국세청은 투기를 좋아한다, 투자를 좋아한다. 투기를 좋아하지. 왜? 그렇죠. 그러니까 국세청은 투기하지 마세요. 근데 마음은 어때? 투기 좀 해라. 걸리기만 해봐라. 그렇죠? 자, 그게 마음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보유기간이 짧으면 세금률이 높고 보유기간이 길면 장타로 치면은 세금률이 떨어지는 구조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날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취득 날짜도 알고 그 다음에 양도 날짜도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양도 또는 취득시가 된 거야.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우리 양도세 계산할 때도 이것이 나오지만 우리가 공제를 받을 때도 이게 필요해요. 공제. 어떤 공제를 받을 때도 보유기간을 채워야지만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목적에 쓰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 내가 요 집이 전원주택을 하나 지어 신축을 하는 거야. 요 전원주택을 신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거 매도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땅에다가 전원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신축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 공법을 쭉 배우고 계시니까 신축 허가를 맡아야겠죠. 허가 맡아야 되잖아. 그럼 허가가 나야지 뭐가 떨어질까? 등기가 떨어지겠지. 그렇죠? 등기.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 허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 우리 취득세 공부할 때도 이거 했었는데 그러면 요 때는 취득날을 허가일로 해야 될까? 등기로 해야 될까? 허가일. 왜 허가일? 과세관청은 빠른 거 좋아한다, 늦은 거 좋아한다? 빠른 거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러면 이제 매도했다면은 매도 날짜가 있겠네. 그럼 매도했을 때는 당연히 매매계약서 썼겠죠. 그렇죠? 그럼 매매계약서 쓰면은 어떻게 됐을까?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치고 잔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등기 떨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무슨 날짜로 간다? 그렇지. 둘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계속 그 논리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작은 날짜가 돼야지. 그러면 요 날짜 확인하고 요 날짜 확인해서 보유기간을 따지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을 채웠다. 그럼 비과세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공인중개사 확인해 줘야 되는 거야. 허가 날짜가 언제인지, 잔금 치운 날짜가 언제인지. 잔금 뭐 매매계약서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이번에는 상속을 받은 거야. 상속. 자, 그러면 상속받은 땅을 내가 지지역에 상속받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팔았어요. 비싸게 돈 주고 비싸게 팔았어. 그러면 양도세 내겠죠? 네.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을 땐 양도세가 없겠죠. 상속세를 냈겠죠. 근데 그 받은 땅을 되팔 때 시세 차익이 있으면 또 내야 돼, 세금을.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되면은 일단은 어떻게 되죠?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망신고를 바로 하죠. 장례도 안 치르고
급했구나. 급했어. 그렇죠? 자,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슬퍼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아버님이 재산이 문제야. 지금 뭐, 이렇게 너무나 슬프다. 뭐, 이래야 되는데, 바로 사망 신고하면은, 좀 그렇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재산 배분을 결정하고, 이제 사망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사망 신고를 하게 되는 순간, 상속 개시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제. 이걸 상속 개시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상속 개시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개시 날짜 확인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매도 날짜는 뭘 하면 돼요? 이 날짜로 하면 되지. 그렇죠? 똑같이 작은 날짜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유기한을 따지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살아계실 때 중요한 게 뭐죠? 징여지, 징여. 그러면 징여받았다가 징여받으면 징여세 내겠죠? 그러면 징여를 받았는데 내가 10년 전에 아버지한테 안성에 있는 땅을 징여받았는데 여기가 개발이 된다고 해서 매수자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 매수자한테 매도를 했어. 그러면 요 시세 차익이 생기겠죠? 그러면 요 차익에 대해서 세금 내라 이거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때는 징여받은 날이 있겠죠? 네. 그러면 징여를 받은 날이 있을 거고 매도를 했을 때는 무슨 날짜로 가면 될까? 무슨 날짜? 작은 날짜. 하여튼 매도는 다 작은 날짜야, 기본이. 그렇죠? 작은 날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가 만약에 매수했어. 부동산을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다시 매도한다. 그러면 매수도 매매계약이고 매도도 매매계약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취득 날짜를 무슨 날짜로 잡아주면 될까? 이때도 잔금 날짜지 뭐. 잔금 날짜. 이때도 잔금 날짜.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잔금 전에 등기가 먼저 올 수도 있나요? 있다고 했어요. 있을 수 있다. 혹시라도 등기가 먼저 올 수도 있다. 그랬을 때는 잔금 날과 등기 날과 비교해서 무슨 날? 빠른 날인 등기 날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통상적으로 무슨 날짜를 간다? 잔금 날짜. 그렇죠? 자, 이렇게 따지자 이거죠. 그러면 요 날짜를 각각 확인하면 저런 걸 따져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잔금 날짜가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이 2016년도 12월 며칠 20일이죠. 그러면 20일이 계약상 잔금 날짜야. 20일이 계약상 잔금 날짜야. 그럼 보통은 12월 20일 날 계약상 잔금 날짜니까 이날 입금을 시키겠죠. 보통은. 그러나 이날 입금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언제 입금이 되냐면 12월 22일 날 입금이 된 거야. 그러면 이때는 매도 날짜를 언제로 봐야 되냐 이거지. 그러면 계약상 잔금 날짜냐 입금 날짜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세법은 실질이 중요하다 형식이 중요하다? 실질이 중요한 거야. 실질. 그러면 실질적인 날짜로 갔을 때는 무슨 날짜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입금 날짜. 그럼 요 입금 날짜를 뭐라고 하냐면 이 날짜를 사실상 대금이란 말 들어봤죠? 대금을 치른다 그러잖아요. 잔금을 치른다 이런 말 쓰죠. 그 치른다는 말을 법률 용어로는 청산이라고 그래요. 청산. 뭐라고요? 청산. 네. 청산. 대금 청산일 이렇게 합니다. 청산일. 네. 그래서 이 날을 사실상 대금 청산일. 그러면 사실상 대금 청산일은 계약상 잔금 날짜하고 일치할 수도 있고 맞아요?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실제 입금일 기준으로 한다. 이런 개념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실상 대금 청산일. 자, 우리는 용어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예요. 이 땅을 1980년도에 우리가 80년도에 지제역에 내가 땅을 샀어. 지제역 주변에. 그럼 이 당시 땅값 한 얼마였을까? 80년도면 2,000원? 한 10,000원도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올 수만 있다면 어디다 땅 사서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회는 있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 당시 땅이 만약에 뭐 3,000원이었다. 공시지가가 3,000원이었다. 그렇죠? 자, 그랬는데 지금 한 얼마 가나요? 한 200 가나요? 더 가요? 300 가나요? 더 가요? 어디까지 가요? 400? 더 가요? 700? 뭐 여기 입찰장이가 왜 그래? 네. 그러면 만약에 뭐 300으로 가정합시다. 300. 예? 300. 자, 그러면 평당 우리가 이게 평형당 이게 300만 원 된 거야.
그러면은 이 시세 차익이 300 빼기 3천이 되는 거잖아, 평당. 그렇죠? 그러면 300만 원에서 양도가 300에서 3천을 빼면 300 빼기 3천은 얼마야? 뭘 계산을 해? 300이지. 299만 7천 원이나 300만 원이나 뭔 차이가 있어? 차이가 없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네? 와닿지 않아? 그럼 3천만 원 빼기 3천 원 얼마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땅이 내가 수용이 된 거야. 지제 역사가 개발이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300만 원 빼기 3천 원이 되면 거의 매가가 차익이 돼버린다 이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이 세금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해서 보상받으면 양도세 꽤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자 좋다. 그럼 내긴 내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라면 하나가 얼마죠? 라면이 800원인가 1,000원 그렇죠? 네. 그러면 1,000원이야. 옛날에 10,000원이 안성탕면이 얼마였냐면 100원짜리 있었어. 100원. 기억나죠? 연식이 된다는 거야 이게. 딱 걸렸어 지금. 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100원짜리 라면이 1,000원이 된 거예요. 10배가 오는 거야 물가가. 그러면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아니 이 당시에 3,000원이 지금의 3,000원은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10배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원 취득 가격을 무시하고 취득 시기를 좀 뒤로 미뤄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기를 우리는 그러면 좋다. 원 취득 무시하고 새로운 날짜를 정해줄게. 그 날짜를 취득 시기로 잡아라. 그러면 언제로 할 건데 85년 1월 1일 당시 5년 뒤로 미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원 취득 시기 아니죠? 그럼 이거를 취득 시기로 의제하겠다는 거 의제. 의제가 뭐죠? 뭐뭇으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차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는 있겠지. 그렇죠? 근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지지역 땅이 80년도나 85년도나 큰 차이가 있을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아니 80년도나 85년도나 무슨 차이가 있냐. 더 해달라. 근데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싫으면 마. 아니 형님 그런 게 아니라요. 이런 분위기야. 그렇죠? 그러면 그거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85년 1월 1일로 지금도 취식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치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시험에서 뭘 물어보겠어요? 이런 중 쫙 주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언제가 양도 및 취식이 되느냐 물어볼 수 있겠지. 이해하시겠죠? 자, 혼동되면 안 됩니다. 아니 왜 양도소득세에서 왜 양도 시기만 알면 되지 취득 시기를 알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두 날짜를 다 알아야지만이 이게 뭘 의미한다? 보유기간. 그렇죠? 근데 보유기간 알아야지만이 뭘 따져볼 수 있다? 비과세나 세율을 이걸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지은 거다? 양도 및 취득 시기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매매 등의 유상취득.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매매 등의 유상취득은 원칙은 자 설명드렸어요. 무슨 날짜? 사실상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뭘 말한다고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 말뜻은 계약상 잔금 날짜하고 실제 잔금 날짜가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뭘로 한다? 사실상 잔금 날짜. 그렇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대금청산일 잔금 날짜가 불분명하거나 대금 지급 전에 먼저 등기를 했어. 그러면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뭘로 한다? 등기 접수일. 자, 실질이 우선이지만 실질을 판단하기 어려우면 형식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2번 장기할부. 장기할부라는 것은 뭐냐면 1년 이상에 걸쳐 할부로 나누어 내는 경우. 1년 이상에 걸쳐 할부로 나누어 내는 조건을 말해요. 그러면 등기 접수일이 먼저인가 인도일이 먼저인가 사용수익일 중 무슨 날? 빠른 날. 과세관청은 빠른 거 좋아한다 늦은 거 좋아한다? 빠른 거 좋아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용당했어. 그러면 수용도 양도로 본다 그랬죠? 그러면 수용보상비가 나온 대금청산일이 먼저인가? 수용위원회로부터 개시결정이 먼저인가? 등기 접수일 중 무슨 날? 빠른 날. 과세관청은 빠른 거 좋아한다 늦은 거 좋아한다? 빠른 거 좋아한다. 그렇죠? 네. 수용 개시란 말은 이제 여러분들 수용법 배울 때 나오는 얘기죠. 그다음에 무상. 상속일 때는 취득 날짜가 언제요?
상속 개시. 증여는 증여받은 날. 그 개념은 이거였었죠. 내가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세만 내지만 시세가 올라서 팔았을 때는 양도세를 내야 된다. 그때 중요할자를 뭘로 잡아준다? 상속 개시. 증여일 때는 뭘로 받는다고요? 증여받는 날.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원시취득. 얘는 허가일로 간다고 그랬죠? 네. 건물을 신축했을 때 허가 맞고 내가 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가 된다? 그 허가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말은 건축법에 나오는 용어예요. 하지만 이번에 무허가는 허가를 못 받은 거죠? 그럼 허가가 안 난 건 등기 날짜, 등기 불능사유야. 등기가 안 돼요. 그렇죠? 하지만 무허가 건물을 사용할 수는 있을까요? 있어요. 무허가 건물을 쓸 수는 있어요. 다만 무허가일 뿐이야. 그렇죠? 자, 허가일을 못 가면은 사용한 날짜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제가 무허가 학원에서도 강의해 본 적이 있어요. 무허가. 네. 뭐 별의별 데서 강의를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건물주가 허가를 내야 되는데 허가를 곧 낼 거다라고 하고 학원이 오픈을 해버린 거야. 중개사 학원이. 그래가지고 이제 오픈 강의하러 간 거죠. 갔는데 허가가 안 나버린 거야. 근데 이미 홍보는 다 됐는데 어떻게? 그래서 무허가 상태에서 강의 진행을 한 거예요. 그 무허가 되면은 허가 안 받고 강의라면은 수강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허가니까. 교육청 허가가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무료로 강의를 한 거지. 네? 원장님 마음이 막 그냥 뭐 찢어지는 거죠. 그냥. 건물주 타도 막 뭐 뜻도 한계가 있는 거지. 뭐 허가 안 나는 걸 어떻게 해. 그 허가가 지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연이 됐어.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이제 허가가 났죠. 그래서 무허가에서 강의하다가 허가된 곳에 강의로 바뀐 거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근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효취득. 어려운 말 나왔네. 시효취득. 시효취득이 뭐죠? 시효가 지나가면은 자동적으로 내게 되는 거.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점유개시. 점유개시라는 말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자, 무점유된 땅이 시간이 몇 년 흘러야 될까요? 20년. 꽤 흘러서 했더니 아무도 안 나타나. 그러면 내 거 되는 거. 그렇죠? 자, 그러니까 20년 동안 재산세 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내게 되는 거. 그 제가 뭐 낙가무라 할 때 뭐 재산세 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20년 지나야 되는데 19년 만에 낙가무라가 딱 나타난 거야. 와, 쓰러지는 거죠. 그랬을 때는 낙가무라가 만약에 그 임야를 찾아왔을 때는 그냥 밀어버려야지 그냥. 그렇죠? 자, 그다음에 환지처분. 환지처분은 뭐라고 되냐? 환지전 취득일. 참 말이 어려운데요. 자, 지금 환지처분이라는 강의를 들어본 분도 계시고 혹시 안 들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만 설명드립니다. 환지가 뭐였죠? 환지? 그렇죠? 헌 땅을 내놓고 다른 땅 가져가는 거. 땅 놓고 땅 먹기가 환처분이야. 근데 왜 내 땅을 내놓는 거죠? 응? 개발하려고. 그렇죠? 도시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요 내 땅이 있는데 내 땅이 있는데 우리가 요 땅을 내놓고 다른 땅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를 개발하려고, 요 지역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요 개발자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대. 그러니까 다른 땅을 주는 거죠? 네. 이런 거를 환지처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 환지전 취득일로 한다. 일단 이렇게만 체크하고 갑니다. 왜냐면 이걸 더 얘기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공법의 환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이 설명을 하면 이해가 확 돼요.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논리가 있거든. 근데 그거는 환지처분의 공법적 이해가 있으셔야 돼. 근데 지금 환지라는 말 자체도 헷갈리는데 거기다 그 말을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그럼 다음 주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지처분일 때는 환지전 취득이다. 왜 그런지는 그 다음에 알려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의제취득 시기. 84년 12월 3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권리 및 기타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온다? 85년 1월 1일. 이거 아까 설명했었죠? 너무나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를 뒤로 밀어주는 개념. 맞죠? 네, 이걸 85년 1월 이거를 취득 시기를 의지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돈 시기 이 정도로 하고 그럼 머니 해도 머니 계산으로 가야지. 머니 계산으로 가야 돼. 그럼 머니 계산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그렇죠? 세법은 머니 계산이 중요한 거죠. 양도세는.
그러면 머니 계산을 해보자 이거야. 머니 계산을. 오늘 머니 계산은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보는 거야. 그렇죠?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보는 거고, 양도행위에 해당이 된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보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이 된다면 차익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따져봐야 돼. 그렇죠? 차익 계산을 일단 해봐야 돼요. 근데 그 차익이 비과세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은, 비과세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은 이 차익이 생겨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비과세예요. 차익이 생겨도. 그러니까 비과세도 대상도 되고 양도도 돼.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차익이 생겨도 세금 안 매기겠다 이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운 게 농지 대상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토지니까. 근데 그 농지를 교환했어. 교환은 양도로 봐야 안 봐요? 보죠. 양도로 보잖아. 근데 왜 이거는 우리가 비과세인 줄 알았죠? 농지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면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이게 비과세 개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따져봐야지. 파산하셨어요? 아니요. 농지의 교환이에요? 아니요. 1세대세요? 아니요. 아직 저 미성년자인데요?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미성년자인데 결혼했대. 그럼 1세대가 될 수 있는 거야. 미성년자도 1세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결혼하면. 그렇죠? 결혼시키면 돼. 그렇죠? 어차피 할 결혼. 그렇죠? 그러면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따져봤더니 그 조건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얘기해서 1세대가 되고 2년 보유가 돼 있는데 이 집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분이 상속주택을 판대. 그럼 비과세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상속주택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비과세가 안 되면 과세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과세가 되면 이제 계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지. 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차익 계산이야. 이 차익 계산이 제일 중요한 거지.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이 차익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거야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취득할 때 들어간 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처분했을 때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 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처분된 금액을 뭐라 한다? 이것을 양도가액이라고 하는 거죠. 양도가액. 말 되죠? 네. 그럼 양도로 들어온 돈. 그러면 이건 뭘로 확인하면 돼? 매매계약서로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취득할 때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들어간 건 경비잖아. 경비. 맞죠? 경비. 근데 우리 세법은 그냥 경비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돼. 그러면 납세자는 요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을 많이 과다하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막 아무거나 막 다 집어넣는다고 이게. 그럴까봐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냐면 이 경비 중에서도 필요한 경비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이게 바로 필요 경비란 말 뜻이에요.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경비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필요한 경비에는 세 가지 경비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취득가액. 자, 취득가액도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가장 큰 경비죠. 그러면 내가 매수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뭘로 확인하면 돼? 매매계약서.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이거예요. 내가 경매로 내가 이 다가구를 낙찰받았어. 그래서 다가구를 낙찰받아가지고 내가 올수리라는 거야. 올수리 들어보셨죠? 올수리. 근데 어떤 중개 사무실 가면은 올수리 이렇게 쓴 데가 있고 올수리 이렇게 쓴 데가 있어. 어? 재밌더라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굳이 이걸 또 영어로 썼더라고. 올수리. 그냥 올수리 하면 다 알아먹는데. 그렇죠? 올수리 이렇게 한 거야. 올수리. 그럼 올수리 했다는 게 뭐야? 이거를 법률 용어로 환산해 보면, 공법용어로 환산하면 이거에 대해서 개수하였다 이거야. 개수. 수선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고칠 거 다 고치고 뭐 하고 한 거야. 그러면 좀 더 이게 그 멋진 표현이 되면은 네 글자로 공법에서 말하는 리모델링이 된 거지. 다가구를 리모델링 한 거야. 더 큰 개념이 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계속 강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낡아지잖아요. 감가상각이 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아예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짓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재건축, 재개발. 그거는 어느 법에서 배우죠? 공법. 공법에 무슨 법에서 배우나요? 그걸 알면 여기 앉아 있겠냐고요? 건축법에서 배우나요? 공법만 나오면 뒤집어지네 지금. 네. 도시 주거 환경 정비법. 어? 그게 바로 재건축 재개발이지. 그렇죠? 자,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이걸 멸실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리모델링적 개념을 써서 할 거냐? 그렇죠?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요일 날이 그 안효셉 건축사님이가 그분이 교수님이 오셔서 그 강의하는 게 리모델링 강의예요. 실제로 건축 설계할 때 리모델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제 강의하시는데 그러면은 그런 리모델링을 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서울에서는 요새 이슈가 이 리모델링이야. 응? 왜냐면은 재건축 재개발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나이 60에 조합원이 됐는데 아파트를 완공하니까 70이 된 거야. 그러면 다행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60에 샀는데 70이 넘어도 개발이 아직 안 되는 거야.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10년 지나도. 그렇죠? 정말 나 죽기 전에 한번 재건축 되는 거 보고 죽고 싶어. 그렇죠? 근데 완공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랬더니 나중에 지정 해제당한 거야. 쓰러집니다. 그렇죠? 그 혈압으로 쓰러졌어. 그럼 사망. 그렇죠? 그럼 상속 개시. 휴식 언제? 상속 개시일. 그렇죠. 어? 이게 여러분들 이게 그냥 제가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경우 많아요. 응? 옛날에 인천 같은 데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요즘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런 리모델링을 해서 뭘 하자. 그러려면은 또 뭘 하냐. 건축 인테리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인테리어 공부도 좀 해야 돼. 아니 교수님, 그러면 도대체 평생 공부만 합니까? 중개사 따라고 하지, 뭐 하지? 맞아요. 부동산은 평생 공부해야 돼. 평생 공부할 게 부동산이에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따고 공부할 거 많아요. 기다리는 게 많아요. 네. 아까 뭐였죠? 바리스타 공부하고 뭐 다, 그쪽 다 했죠. 할 거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올 수리를 왜 하죠, 이 사람은? 이런 거 왜 이거 다 고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당하고 해서 살면 안 돼, 그냥? 가치를 높이기 위한 거지. 가치를 높이기 위한 거. 여러분들, 어떻게 건물 같은 데, 빌딩 같은 거 보면은 아주 헌 건물인데 살짝 리모델링만 해줬는데도 건물이 새 건물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을 팔 때 매가가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죠.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 올 수리를 하면 이 사람이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 양도할 때 이 금액을 더 쳐서 받고 싶은 거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 이런 공사비 등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그래. 무슨 적 지출액이요? 자본적 지출액. 그럼 이 용어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우리 학계론의 시간에 나온 거야. 우리 김덕 교수님 강의하는 부동산 학계론에 이게 나와요. 학계론에. 네. 몇 페이지 나오냐? 322페이지 12번째 줄. 믿거나 말거나.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런 걸 이제 자본적 지출액이 하는 거야. 자본적 지출액.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가 있어요?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올해 개정이 돼 가지고 적격 증빙이 있어야 돼요. 적격 증빙. 적격 증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격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에서 인정하는 적합한 증빙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사비를 속칭 허위로 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일본어 말을 쓰면은 가라로 끊는 게 많다 이거야. 아시죠? 그러면 뭐야? 간이영수증 막 끊어버리는 거야. 막 집어넣는 거지. 막 공사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인정하지 않아. 그럼 정식으로 세금계산을 끊거나 아니면은 무슨 영수증? 요즘 현금 영수증. 거짓말 못 하거든. 그러한 적격 증빙만 대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매하신 분들은 이거 잘 처리하지 않으면 이제 다 부인당 먹는 거야. 부인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하거나 이럴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매계약 썼으면 뭐 줘야 돼요? 그렇죠. 중개, 보수. 수수료하면 안 돼요. 중개, 보수. 네. 근데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내가 중개법 실무하시는 교수님한테 내가 중개 수수료는 교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막 약간 화를 내더라고. 아니 수수료가 뭡니까? 중개 보수 바뀐 지 언젠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중개 보수로 하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중개 수수료나 보수나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자, 어쨌든 중개 보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 썼으면 뭐 붙여요? 인치 붙여, 인치. 그렇죠? 인치 붙이죠, 인치. 그렇죠? 인치. 자, 인치대가 들어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내가 맡겨. 이거 근데 아무리 이 공부를 해도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증빙 다 갖다 주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돈 10만 원, 15만 원 받고 신고 대리를 해주는 거예요. 신고 대리. 신고 대리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비용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양도할 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양도 직접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매매계약서라든가 적격 증빙이라든가 이런 걸 다 처음부터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비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건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다 하면은 이게 차익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구할 거는 양도 차익이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양도 차익까지 계산했어. 그럼 이제 양도 차익까지 계산했단 말이에요.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양도 차익이 얼마냐면 양도 차익이 이 사람도 1억 원이고 이 사람도 1억 원이야.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부동산을 2년을 보유했고 이 사람은 보유 기간이 얼마냐면 5년을 보유한 거야. 5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기간이 다르지만 기간이 짧고 길지만 차익이 이렇게 똑같을 수도 있을까요? 있지. 그럼 누가 투자를 더 잘한 거야? 이 사람이 더 잘한 거죠. 2년 만에 1억을 벌었으니까.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차익은 동일한 거니까 그러면 양도세도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 을이라는 사람이 거품 무는 거야. 그런 게 어딨냐? 아니 양도소득세는 인세인데 인적인 사항을 따져서 계산해 줘야지. 차익이 똑같다고 세금 똑같은 게 어딨냐 이거야. 그렇죠? 이분이 공부 좀 한 사람이야. 그러면 아니 구세청 일행가 그러지 않냐. 투기는 규제고 투자는 활성 아니냐. 그럼 이 사람은 자기 5년에 비해서 뭐 투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규제를 받아야지. 왜 똑같냐 세금이. 그럼 어떻게 해달라고. 나는 세금을 덜 내고 싶다 이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서 복잡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당신 어떤 사람인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장기간 보유한 사람이야. 장기간 보유한 사람이야. 이유는 이거야. 장기간 보유했기 때문에 공제를 해달라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만든 이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야. 특별공제. 장기보유 무슨 공제? 특별공제. 그래서 만든 이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이에요. 그러면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겠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만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장기는 몇 년이냐? 귀머거리 벙어리 몇 년? 3년. 그 명언이 여기서 되는 거야. 귀머거리 벙어리 몇 년? 3년.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참 명언이야.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3년은 들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귀 닫고 입 닫고 다 닫고 있어야 돼. 그렇죠? 왜? 자꾸 지금 옆에서 막 휘둘리거든. 뭐 땅값 좋으니까 야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럴까? 그럼 이제 팔고 나면 또 후회야. 더 오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장기는 3년 이상이에요. 3년 이상을 보여주면 장기로 봐줘요. 3년 이상. 응? 3년 이상. 그러면은 3년 이상을 이 사람은 보유했어요? 안 했네. 빵원이야, 빵원. 그렇죠? 빵원. 이 사람은 3년 이상 보유했나요? 보유했네. 5년 보유했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공제해주자 이거예요. 5년 보유했으니까.
그러면 양도 차익에 대하여 곱하기 일정 공제율을 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차익에다가 일정 공제를 해주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차익이 1억 원이죠. 차익이 1억 원이야. 그러면 1억 원 곱하기 공제 비율을 몇 프로 해줄 거냐 이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물건에 따라서 어떤 물건은 매년 8%씩 해주는 것도 있고 어떤 물건은 매년 3%씩 해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원화돼 있어요. 이원화. 자, 그러면 지금 이 물건은 상가야. 상가라고 했어. 상가. 상가 물건은 매년 몇 프로씩 공제 주냐면 매년 3%씩 공제 줍니다. 상가는. 그러면 5년 보였죠? 5년. 어디 갔어? 5년 보였죠? 5년 보였으니까 이번은 5년 곱하기 3%. 그럼 5년에 3%면 몇 프로 공제가 되는 거예요? 15%. 그렇죠? 15%. 그러면 15% 공제가 되는 거야. 15%. 그러면 1억 곱하기 15%면 얼마죠? 1,500. 그렇죠? 자, 1,500만 원이야. 1,500만 원 갖다가 공제를 준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차익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겠죠? 차익이 바뀌겠지. 그러면 차익이 어떻게 바뀔까? 차익이 이렇게 바뀌겠죠. 차익이.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 돼요? 1억에서 장특공제 못 받으니까 얼마야? 그대로 1억.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분은 얼마예요? 이분은 8,500만 원. 그렇죠? 1억에서 얼마 뺐으니까? 1,500 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8,500이야. 8,500. 그러면 당연히 이것만 쳐다본다면 누가 더 세금 많이 나와? 갑이 더 많이 나오겠죠. 맞죠? 네. 그러면 저 사람 소원대로 됐죠? 소원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요때 요 1억이다, 8,500이다 라는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양도소득 금액. 이렇게 양도소득 금액. 네.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또 거품을 물어. 왜 거품을 무냐? 자, 이 사람 얘기가 뭐냐면 술집에 가면 하다못해 기본 안주 줘야 안 줘요? 기본 안주 주죠? 기본 안주 뭐 주지? 강냉이. 자기 좋아하는 거 말고 오징어 땅콩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술집에 가도 기본 안주를 주는데 내가 장기 보유를 못했다고 해서 나는 그럼 아무런 공제도 못 받냐 이거야. 이해되세요? 장기 보유를 내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술집에 가도 기본 안주를 깔아주지 않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뭐 해달라는 거야? 기본적인 공제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든 게 또 뭐냐면 기본 공제야. 그러니까 한 번 더 빼주자 이거지. 한 번 더 빼주자. 기본 안주. 그렇죠? 기본 공제. 그러니까 갑이 그런 거지. 그러면 나만 얘처럼 나만 빼주나요? 기본이잖아. 기본은 다 깔아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기본 공제 얼마? 가르쳐준 적이 없잖아 지금. 연 250만 원. 예, 250만 원 공제 해줘요. 여기도 연 250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똑같이 해주는 거지. 기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얼마가 될까요? 이게 얼마 될까요? 1억에서 250 빼주면 얼마예요? 9,750만 원. 9,750만 원. 그 다음에 요 8,500에서 250 빼주면 얼마죠? 8,250만 원. 그렇죠? 8,250이죠. 250만 원. 그러면 요 금액을 뭐라고 하냐? 요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야. 과세 표준. 과표. 그럼 결론적으로 차익을 구한다면은 몇 번 빼주는 거야? 2번 빼주는 거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한번 빼주고 최소한의 기본공제 빼주고. 맞아요? 그러면 절세 효과를 누리려면은 기본공제는 얼마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절세 효과가 큰 게 이 장특공제죠. 이걸 받아야지 좀 절세가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 하면 되냐?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럼 세율표 보고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면 세율표 보고서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세금이 나오겠죠. 그러면 곱하나 마나 세금은 이게 더 많겠죠. 그러면 단순히 10%가 된다고 가정해보면 10%면 975만 원이고 10%면 825만 원이니까 돈 100만 원 차이 나는 거야, 세금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양도세를 낸다면 절세 효과가 큰 게보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에서는 요 장특공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양도차익 구하는 요령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왜?
차익 계산이 안 돼버리면 다 틀려지는 거잖아. 그렇죠? 시험에서는 이런 양도 차익이나 장특공제 이런 걸 시험에 잘 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이 순서에 대해서 복잡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 아, 대충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 아셨죠? 네. 나중엔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 암기하는 요령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네,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장기 보유해서 뭐 해주고 뭐 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 계산 거기 박스 있죠. 일단 양도차익은 뭐에서 뭘 빼요? 양도가액에서 들어간 경비를 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경비? 취득가액 경비, 올수리비용을 뭐라고요? 올수리비용을 자본적 지출에 그 다음에 양도 직접 비용. 맞죠? 그러면 차익이 나왔어. 차익이 나왔는데 장기 보유자는 특별히 우대 준다 그랬죠? 그래서 뭘 빼준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럼 뭐가 나와요? 소득금액. 그러면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입아니냐? 나도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빼주는 게 뭐예요? 기본공제. 기본공제 얼마? 250만 원. 빼주고 나면 과세표준. 그럼 과표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세율. 그렇죠? 세율은 나중에 보자. 그러면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 거래 금액으로 가자. 실지 거래 금액은 뭘로 확인하면 돼요? 매매 계약서로 확인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데 그거는 참고. 일단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실지 그러면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실지 양도가액에서 들어간 경비 밑줄 취득가액 경비, 자본적 지출액 경비, 양도비 등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이때 실지 취득가액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비용도 있고 2번 현재 가치 할인 차금도 있고 그 다음에 소송 비용도 있고 이런 걸 다 말하네요. 그렇죠? 근데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 말은 처음 나왔는데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무슨 용어냐? 이거는 학계론에 나오는 용어예요. 학계론에서 화폐 가치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아직 안 배우셨어요?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아래에서 요거 하고 있어요? 오른쪽 거 하고 있어요? 왼쪽 거 하고 있어요? 오른쪽 거. 학교론 교수님이 틀려요? 여기는 따르고 다 틀려요? 어? 지금 이게 뭐야 이거? 수요 공급. 마진가 제트. 어? 수요 공급. 이거 끝났지? 이거 끝났잖아. 그 다음에는 금융론인데. 금융론. 네. 그러면은 지금의 1,000원이 나중에 10,000원 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10,000원 되는 걸 무슨 가치라고 그래? 미래 가치.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배웠어요? 근데 왜 몰라? 왜 모르냐고. 그렇죠? 거기 나오는 거야. 물론 지금 저는 또 뭔 소린가 오신 지 얼마 안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자, 그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배운 분들이야 뭐 알 수 있는데 뭐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거지. 아까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의 3,000원이 나중에 300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300만 원이 되면 이걸 미래가치라고 그래. 미래가치. 그렇죠? 근데 요 300만 원을 과거로 환산하면 얼마 된다? 3,000원이 되는 거. 이걸 현재가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뭐가 붙은 걸까? 이자가 붙은 거야. 이자. 이걸 수익률이라고 표현해요. 수익률. 그러면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를 현재 가치화 시키는데 필요한 차금, 차이 금액을 차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 금액이 얼마죠? 299만 7천 원이래.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의 과거의 1,000원이 나중에 10,000원이 된 거야. 10,000원. 그러면 요거를 미래 가치, 요거를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으로 가면은 미래 가치, 요쪽으로 가면은 현재 가치가 된다는 얘기야. 네. 요런 거를 우리 학교론 시간에 부동산 금융론 시간에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못 들으신 분들은 인강이나 이걸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요때 요 금액의 차이가 얼마죠? 9,000원이죠. 그럼 요 9,000원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다라고 그래요. 차금. 네. 더 자세한 거는 이제 학교론 시간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이런 것이 있다. 어쨌든 이런 금액도 경비 인정해 준대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이 아까 뭐였죠? 올수리. 그렇죠? 올수리라면 뭐가 늘어나? 자, 밑줄. 내용연수가 연장됩니다. 내용연수란 말이 뭘까요? 내용연수. 수명. 자산의 수명을 내용연수로 하죠. 수명이 연장되거나 그 가치를 증가한 거야. 자,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을 다 교체하고 수도관을 바꿔주면은 그러면 이 건물 자산의 수명이 늘어나죠? 그런 걸 뭐라 한다? 내용연수의 증가. 자, 이런 비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취득 후 소송비, 수용보상비, 그 다음에 4번 밑줄. 이런 게 많죠.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게 대표적인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상가를 중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봐요. 이거 제가 상가 용도 변경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멘붕 오는 거지. 응? 그럼 용도 변경 알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돼? 건축법. 그렇죠? 근데 해필이면 건축법만 시험 문제 틀렸어 내가. 그래서 의뢰인한테 합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건축법만 틀렸어요.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의뢰인이 경악을 금치 못하겠지. 당신 부동산 전문가 아니냐. 상가 이 용도 변경 되는지 알아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때 용도 변경이 된다면 그 비용을 자본적 지출. 왜? 용도를 바꾸게 되면 가치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렇죠? 이해되세요? 네. 쓰임새가 넓어지는 거니까. 자, 그런 걸 말한다. 기타 5번, 6번은 이제 공법상의 부담금 등을 말한다. 자, 지금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자본적 지출의 뜻이 뭐라고요? 그 비용을 썼는데, 올수를 했는데,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자산의 가치를 늘려주는 비용. 이걸 뭐라고 한다? 자본적 지출액. 자,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그랬죠. 무슨 증빙이 있어야 돼요? 적격 증빙. 자, 어디 메모해 둡니다. 적격 증빙 처리가 돼야 함. 적격 증빙 처리가 돼야 함. 그러면 적격 증빙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서라든가 현금 영수 증이라든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양도비. 양도비는 1번 밑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세무사 사무실에 맡긴 신고서 작성비, 계약서 작성비, 인지대, 중개수수료 등을 말한다. 아까 다 설명드린 거죠, 제가? 네. 이런 것도 다 증빙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런 매매계약서나 증빙을 통해서 확인된 경비를 빼주면 뭐가 나온다? 차익. 맞죠, 차익. 그러면 차익에서 뭘 빼줘야 돼요? 장기보유 특공제. 그럼 오른쪽에 보면 장특공제 있죠, 별표시. 자, 장특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만 된대. 단 누구는 안 돼요? 미등기 양도는 안 돼. 미등기 양도는 등기법을 위반한 거잖아. 등기법을 위반했는데 이걸 허용해주면 안 되겠지. 그렇죠? 두 번째,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이란 말 들어봤어요? 조합원 입주권. 이게 어디 나오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내가 빌라를 갖고 있는데 그 빌라 이 일대를 다 개발해 준대.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원주민. 원주민으로서 나는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속칭 딱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팔았을 때는 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더 자세한 거는 도정법을 또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공제 금액은 양도차익에다가 공제율인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유연수 곱하기 몇 프로? 8%. 최대 80%. 왜 80%냐면 이게 써놓으세요. 매년 8%씩. 매년 8%씩. 1세대 1주택자는 매년 8%씩. 그러면은 10년이면은 우리가 80% 맞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위외의 자산, 위외의 자산에다가 토지 건물 등 써놓으세요. 토지 건물 등은 보유연수 곱하기 3%. 그러면 이거는 매년 3%씩 된다는 매년 3%. 그러면 3년이면은 최하가 3년이니까 3년이면 뭐야? 3, 3은 9죠. 그럼 원래 9%가 되는 게 맞는데 얘는 10%부터 출발해. 조심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 다 9구단. 4년이면 12%, 5년이면 15%, 6년이면 18%. 다른 건 다 9구단이에요. 그런데 얘만 10%.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만 이렇게 외우자. 3, 3은 10. 3, 3은 10. 나머지는 9구단. 네. 자, 그 다음에 보유기간을 따지자. 그렇지. 3년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취득일부터 양도까지 간다. 그 밑에 조합원, 입주권 등등등은 그냥 여러분들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대상자가 누구냐?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로서 단 미등기는 안 된다. 기본공제라는 건 뭐죠? 최소한의 공제를 말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공제금액란에 보니까 각각 연간 얼마? 250. 무조건 250 해주는 거죠. 네, 이런 것을 뭐라 한다? 기본공제라고 한다. 그렇죠? 자, 다시 우리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 차익이 생겼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양도 차익은 뭐에서 뭘 뺀다? 뭐에서 뭘 뺀다? 양도가액에서 들어간 필요경비. 필요경비에는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취득가액 경비, 또 자본적 지출액, 또 양도 지적비, 그렇죠? 그런 비용에는 적격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이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따져주고 차익이 나오면 누구한테 장기 보유 자산을 들고 있다면 어떻게 주겠다? 특별히 공제 준다. 그래서 그 이름하여 뭐라고 지은 거다? 장기 보유 특공제. 그럼 이때 장기는 기머거리 멍거리 몇 년? 3년. 3년 이상일 때만 해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3년이 안 됐으니까 안 해주는 거지만 이 사람 해주는 거죠. 5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년 8% 해주는 것도 있고 3% 해주는 것도 있다더라. 그렇죠? 그렇게 나눠지는 거야. 이거는 1세대 1주택자, 토지 건물 등을 말한다. 그래서 공제를 해주고 나면 최소한의 기본공제 얼마? 연 250. 이거 왜 준다? 기본안주. 그렇죠? 기본안주예요. 그랬더니 과표 나온다. 그리고 세율이다. 자, 저 나중에 순서는 다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만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가장 절세가 큰 게 요거죠. 장특공제. 그렇죠? 장특공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세율부터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